결혼 3년 차 가을, 나는 남편의 양복 주머니에서 소압과 처방전 한 장을 발견했다. 환자명에는 낯선 이름이, 생년월일에는 우리가 결혼하고 이듬해의 날짜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보호자란에는 내 남편의 이름이 또렷하게 박혀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그 처방전을 사진으로 남긴 뒤 원래대로 반듯하게 접어 다시 주머니에 넣어두었다. 그러고는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에게 환하게 웃으며 따뜻한 미역국을 내밀었다. 그 후로 7년, 나는 완벽한 아내를 연기했다. 그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다면 그 7년 동안 나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촘촘한 그물을 짜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가 초등학교 교문을 밟는 그날, 마침내 이 그물을 거둬들일 참이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지금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10월의 어느 목요일 밤이었다. 서울에는 막 가을비가 내렸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으스스한 냉기가 공기 중에 감돌았다. 강도훈은 2박 3일간의 부산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다. 짙은 술 냄새와 고기 굽는 냄새에 찌든 캐시미어 코트를 거실 소파에 아무렇게나 팽개치고는 비틀거리며 안방 욕실로 들어갔다. 곧이어 샤워기 물줄기 쏟아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지난 천여일의 시간 동안 늘 그래왔듯 묵묵히 다가가 그의 짙은 회색 맞춤 정장 재킷을 집어들었다. 드레스룸에 있는 의류관리기에 넣을 생각이었다. 빳빳한 옷깃을 따라 미끄러지던 손끝이 안주머니에 닿는 순간 아주 미세하게 종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내 동작은 1초간 멈칫했다. 강도훈은 겉모습에 지독하게 신경을 쓰는 남자였다. 옷에 피디 망가진다며 양복 주머니에는 그 어떤 것도 넣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유 모를 소름이 손등에 오소소 돋아났다. 좁은 안주머니 속으로 검지와 중지를 밀어넣어 네모 반듯하게 접힌 얇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머리 위로는 드레스룸의 차갑고 눈부신 LED 조명이 쏟아지고 있었다. 마찰 때문에 모서리가 살짝 해진 그 종이를 나는 천천히 펼쳤다.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처방전이었다. 환자명 오하준. 생년월일 2017년 7월 12일. 그 연도를 확인하는 순간 내 숨은 완전히 멎어버렸다. 2017년 나와 강도훈이 결혼한 지 2년째 되던 해였다. 우리 아들 시우는 2016년생이다. 오하준이라는 이 아이는 시우보다 딱 1살이 어렸다. 시선이 녹슨 톱니바퀴처럼 삐걱거리며 아주 천천히 1인치씩 아래로 향했다. 보호자란의 점선 위에는 검은색 볼펜으로 휘갈겨 쓴 세 글자가 박혀 있었다. 강도훈. 그것은 그가 연매출 200억 원짜리 의료기기 계약서 수십 장에 갈겨 쓰던 서명이었고 혼인신고서에 내 눈앞에서 또박또박 적어 내려가던 바로 그 글씨였다. 지금 이 순간 그 이름은 낯선 2살배기 남자아이의 처방전 위에 고요히 누워 얼음물에 담금질한 녹슨 비수처럼 내 시신경을 느리고도 정확하게 찔러 들어왔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손끝의 미세한 떨림이었지만 이내 손목으로 번졌고 결국 그 얇은 종이마저 허공에서 파르르 파열음을 냈다. 이 떨림을 주체해보려 아랫입술을 꽉 깨물고 왼손으로 오른손 손목뼈를 으스러져라 쥐었다. 손톱이 살갗을 깊숙이 파고들어 새하얗게 질릴 때까지. 머릿속으로 3년 전 분만실에서의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묵은 복을 입은 강도훈은 땀범벅이 된 채 내 손을 부여잡고 있었다. 내 손등 위로 그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는 목이 메어 말조차 제대로 잊지 못했다. 서연아, 고마워. 나 강도훈이 맹세할게. 평생 당신이랑 우리 아이만 사랑할 거야.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만 다 해줄게. 그때 그의 손바닥은 데일 듯이 뜨거웠다. 하지만 지금 내가 쥐고 있는 이 종잇장에서는 영안실의 얼음덩어리 같은 냉기가 뿜어져 나왔다. 갑자기 위장이 뒤틀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입을 틀어막고 복도 끝에 있는 거실 화장실로 기어가다시피 뛰어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이 쾅 하고 부딪혔다. 변기통을 부여잡고 입을 쩍 벌렸지만 비명조차 새어나오지 않았다.
좁은 타일 벽 사이로 격렬한 헛구역질 소리만 메아리 쳤다. 저녁에 먹은 샐러드 쪼가리가 시큼한 위액과 뒤섞여 목구멍으로 역류하며 식도를 타들어가게 했다. 머리 위 환풍기가 단조로운 윙윙 소리를 냈다. 마치 날 비웃는 속삭임 같았다. 나는 그곳에 쭈그려 앉아 꼬박 10분을 토해냈다. 입안 가득 씁쓸한 담즙 냄새가 진동했고 눈물과 식은땀에 젖은 잔머리가 뺨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 문밖에서 강도훈이 슬리퍼를 질끌 끌며 걸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서 냉장고 문이 열리고 그가 얼음물을 꿀꺽꿀꺽 들이켜며 큰 소리로 외쳤다. 서연아, 내 실크 파자마 어디다 뒀어?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당했다. 연 매출 200억 원대 기업 대표이사의 오만함과 아내의 지극정성 어린 보필에 길들여진 남편 특유의 나태함이 잔뜩 묻어나는 목소리. 나는 세면대를 짚고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두 다리는 솜사탕을 밟은 듯 후들거렸지만 거울 속 내 모습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붉게 충혈된 두 눈, 시체처럼 새하얗게 질린 안색, 입가에 남아있는 처참한 물자국. 나는 수도꼭지를 틀어 얼음장 같은 수돗물을 두 손에 받아 얼굴에 매섭게 끼얹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웃찌릿한 통증의 이성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티슈를 한 장 뽑아 물기를 천천히 닦아냈다. 그러고는 수납장을 열어 샤넬 립스틱을 꺼냈다. 거울을 보며 입술선을 아주 정교하게 따라 그렸다. 핏기 하나 없던 창백한 입술을 붉은 비드로 빈틈없이 덮어버렸다. 그 모든 과정을 마친 뒤 앞치마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무음 카메라 앱을 켰다. 세면대의 차가운 조명 아래서 그 처방전의 앞뒷면은 물론 모서리에 접힌 자국 하나까지 선명하게 사진으로 남겼다. 그런 다음 원래 접혀있던 자국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시 접어 그 네모 반듯한 종이 조각으로 되돌려 놓았다. 나는 거실 화장실 문을 열고 드레스룸으로 걸어가 그 종이 조각을 짙은 회색 정장 안주머니에 감쪽같이 밀어 넣었다. 그날 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과 그가 가장 좋아하는 간장게장이 올라왔다. 부산으로 출장을 떠나기 전 그가 특별히 먹고 싶다고 주문했던 메뉴였다. 다이닝룸 천장의 샹들리에가 은은한 노란빛을 뿌리며 값비싼 호두나무 원목 식탁을 비추고 있었다. 샤워를 마친 강도훈은 네이비색 실크 파자마 차림으로 머리가 반쯤 젖은 채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은수저를 들어 미역국을 한술 뜨더니 만족스러운 탄성을 내뱉었다. 역시 집밥이 최고야. 부산 돼지국밥은 도저히 입에 안 맞아서 원후.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시선은 텔레비전 뉴스 채널에 고정한 채 능숙하게 간장을 듬뿍 머금은 게장살을 발라냈다. 나는 밥그릇을 든 채 그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젓가락을 쥔 오른손 손목의 근육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경직되어 있었다. 나는 그가 씹는 모습, 목젖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문득 입꼬리를 올려 미소를 지었다. 출장 다녀오느라 고생 많았지. 내 목소리는 고인 물을 스치는 미풍처럼 단 한 점의 파동조차 없이 평온했다. 시우가 오늘 유치원 미술대회에서 칭찬받았어. 선생님이 재능이 있다더라고. 그래, 강도훈은 여전히 뉴스 화면에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다. 사내 자식이 뭐, 대충 키우면 되지. 나는 옆에 놓인 유리잔을 들어 얼음물을 한 모금 마셨다. 얼음이 유리벽에 부딪히며 쨍하는 경쾌한 소리를 냈다. 참, 나는 물잔을 내려놓고 두 손을 깍지 껴 식탁 위에 올린 뒤 상체를 살짝 앞으로 숙여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 그 짙은 회색 정장, 내일 아주머니한테 세탁소에 맡기라고 할 건데 주머니에 뭐 중요한 거 없지? 그 1초의 순간 공간의 공기가 싹 빨려나가는 듯 했다. 나는 똑똑히 보았다. 젓가락을 쥐고 있던 강도훈의 오른손이 허공에서 아주 찰나의 순간 0.5초가량 멈칫하는 것을. 그의 눈가 근육이 미세하게 경련을 일으켰고 음식을 씹는 속도가 순식간에 느려졌다. 텔레비전 화면을 향해 있던 그의 시선이 뻣뻣하게 돌아와 내 얼굴에 꽂혔다. 그는 나를 탐색하고 있었다. 정교한 연한 화장을 하고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는 내 얼굴에서 아주 작은 빈틈이라도 찾아내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2초 뒤
그는 입안에 게장살을 꿀꺽 삼키더니 입가에 다시 그 무심한 미소를 매달았다. 없어. 그냥 영수증 쪼가리들이니까 아주머니한테 다 버리라고 해. 응, 알겠어. 나는 환하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젓가락을 들어 그가 평소에 거들떠보지도 않는 도라지 무침을 내 밥그릇으로 가져왔다. 바로 그 순간부터 나는 알 수 있었다. 장장 7년에 걸친 나의 지옥 순례가 마침내 막을 올렸다는 것을. 그 후로 꼬박 2주 동안 나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고 접시 하나 깨뜨리지 않았으며 한밤중에 몰래 그의 휴대폰을 뒤져보는 짓 따위도 하지 않았다. 나는 완벽하게 프로그래밍된 기계처럼 움직였다. 매일 아침 하얀색 제네시스 SUV를 몰고 시우를 영어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고 매주 수요일이면 청담동 미용실에서 머리를 손질했다. 판교 신도시에 사는 사모님들과 비싼 애프터눈 티를 마시며 어느 백화점 VIP 라운지가 원두를 바꿨는지 따위의 수다를 떨었다. 다만 강도훈이 오늘 접대가 있어서 늦어 먼저 자라며 전화를 걸어오는 밤이면 나는 서재로 들어가 삼중 암호가 걸린 전자 달력을 켰다. 그리고 그 날짜 위에 새까만 X표를 그렸다. 15일째 되던 날 나는 시우를 유치원에 보낸 뒤 미용실로 가는 대신 차를 돌려 강남역 4번 출구 근처의 허름한 상가 건물로 향했다. 자동차 매연과 싸구려 커피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코를 찔렀다. 하이힐을 신고 좁고 어두운 계단을 올라가 신용정보라는 간판이 걸린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다. 사흘 뒤 오후 같은 방, 칠이 벗겨진 같은 책상 앞. 조사원이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내 앞으로 밀어주었다. 봉투가 책상 표면에 긁히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서 마치 사포로 뼈를 가는 것처럼 섬뜩하게 울렸다. 나는 곧바로 열어보지 않았다. 밀봉된 선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조금씩 뜯어내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고화질 사진 여러 장과 프린트된 서류 몇 장이 들어있었다. 첫 번째 사진은 강도훈의 뒷모습이었다. 내가 직접 다림질해준 그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회전문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두 번째 사진은 그 아파트 12층 어느 호실의 현관문 앞이었다. 도어록이 굳게 닫혀 있었지만 문 앞 신발장에는 세 켤레의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남성용 검은색 가죽 슬리퍼 한 켤레, 여성용 분홍색 털 슬리퍼 한 켤레, 그리고 초록색 꼬마 공룡이 그려진 아동용 슬리퍼 한 켤레. 내 손가락은 사진 위를 꾹 짓눌렀다. 손톱이 그 초록색 꼬마 공룡을 당장이라도 뚫어버릴 것만 같았다. 그 아동용 슬리퍼의 디자인은 지난달 내가 현대백화점에서 12만 원을 주고 시우에게 사준 것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다. 유일한 차이점이라면 시우의 것은 파란색이라는 것뿐. 여자 이름은 오수빈, 올해 30살입니다. 맞은편에 앉은 조사원이 담배에 불을 붙였다. 싸구려 담배 연기가 순식간에 내 폐부로 밀려 들어왔다. 일정한 직업은 없고요. 호적상 아들이 하나 등록되어 있는데 이름은 오하준입니다. 부칠라는 공란으로 비어있더군요. 하지만 조사원은 담뱃재를 털어내며 이런 일은 이골이 났다는 듯한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다. 생김새를 보아하니 영락없는 강 대표 핏줄입니다. 30살, 나보다 7살이 어리다. 직업도 없이 내 남편의 돈으로 수원에 있는 고급 전셋집에 살고 있다. 나는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다시 봉투에 집어넣었다. 동작은 지독하게 느렸고 기계적이었다. 에르메스 버킨백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미리 준비해둔 현금 500만 원이었다. 나는 그것을 그에게 밀어주었다. 계속 감시하세요.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하시고요. 금전이 오간 증거가 나오면 바로 저한테 넘기세요. 그 상가 건물을 빠져나왔을 때 강남대로는 꽉 막혀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수많은 자동차의 붉은 후미등이 이어져 눈을 찌를 듯한 핏빛강을 이루고 있었다. 나는 교차로에 서서 유리 쇼윈도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값비싼 트위드 재킷을 입고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든 겉보기엔 그지없이 화려한 여자. 하지만 그 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져 악취를 풍기는 웅덩이가 되어버린 지 오래였다. 다음 날
나는 강남구에 위치한 대형 로펌의 하얀색 가죽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나를 담당한 사람은 가사 소송 전문인 한지원 변호사였다. 그녀는 세련된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고 그녀의 앞에는 김이 피어오르는 블랙커피가 놓여 있었다. 한 변호사는 내가 가져온 사진과 조사 보고서를 훑어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철판처럼 차가웠다. 윤 사모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변호사가 서류를 덮고 두 손을 깍지 껴 책상 위에 올리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직시했다. 지금 당장 이혼 소송을 제기하신다면 사모님께서 가져가실 수 있는 재산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내 손가락이 쥐고 있던 얼음물 잔을 확 움켜쥐었다. 물방울이 유리벽을 타고 흘러내려 내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다. 뼛속까지 시린 감각이었다. 남편분의 회사 KM바이오는 혼인 전에 설립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 기준에 따르면 이는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사모님께서 3년 동안 집안일을 전담하고 아이를 돌보셨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지분 비율은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될 겁니다. 기껏해야 10%에서 20% 남짓이겠죠? 한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높낮이가 없었다. 정밀하게 세팅된 판결 기계 같았다. 게다가 남편분 명의의 부동산도 제가 미리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금 거주하시는 판교의 59평 아파트, 그리고 강남에 투자하신 상가 2채, 모두 고액의 담보대출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청산해서 부채를 덜어내면 사모님께서 손에 쥐실 수 있는 현금은 지금의 생활 수준을 절반도 유지하기 힘든 액수일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 오수빈 명의로 된 전세 보증금 역시 강도훈 대표가 부부의 공동재산을 빼돌렸다는 명백한 자금 흐름 증거가 없다면 법원에서 분할 대상으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은 채 온몸의 피가 조금씩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전업주부가 남편의 배신을 마주했을 때 법은 결코 여자의 눈물과 억울함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 자본과 증거. 오직 그것만이 유일한 통행증이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발음만은 이상하리만치 또렷했다. 한 변호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깊고 진중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남편 회사의 재무 상태를 완벽히 파악하셔야 하고 그가 재산을 빼돌린 모든 자금 흐름을 찾아내야 합니다. 부채는 그에게 떠넘기고 자산은 사모님 쪽으로 확실히 묶어두셔야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그가 사모님에 대한 경계심을 완전히 풀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고개를 돌려 통유리창 너머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강남대로의 꼬리 물기 행렬을 쳐다보았다. 초겨울의 햇살이 유리에 부딪혔지만 온기라곤 한 줌도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하얀색 트럭 한 대를 꼬박 30초 동안 응시했다. 눈이 시큰거려 당장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그러고 나서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한 변호사를 마주 보았다. 입꼬리에는 차갑게 식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시간이라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날부터 윤서연이라는 여자는 죽었다. 살아남은 것은 강 대표의 완벽한 사모님이라는 괴물뿐이었다. 나는 2.0 버전의 안에 모두를 가동했다. 예전처럼 귀가가 늦는다고 투정 부리지 않았고 주말에 골프를 치러 간다며 나설 때 대체 누구랑 가는 거냐고 캐묻지도 않았다. 나는 이전보다 훨씬 더 상냥해졌고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내조했다. 비굴하게 느껴질 정도로 헌신적이었다. 가장 끔찍했던 시련은 이듬해 추석에 찾아왔다. 대한민국 며느리들의 영원한 악몽, 바로 시댁의 제사상이었다. 대구에 사시는 강도훈의 어머니 김순자 여사는 지독하게 보수적이고 깐깐한 노인네였다. 그해 추석, 나는 차를 몰고 시우를 태운 채 고속도로에서 무려 6시간을 갇혀 있다가 겨우 대구에 도착했다. 현관문에 들어서자마자 물 한 모금 마실 새도 없이 김순자 여사는 부엌 구석에 산더미처럼 쌓인 식재료를 가리키며 싸늘하게 쏘아붙였다. 서연아, 도훈이가 밖에서 저렇게 고생하는데 명색이 아내라는 사람이 제사전은 손수 붙여야지. 자꾸 돈 주고 사올 궁리만 하면 쓰나. 우리 집 법도 너도 잘 알잖니?
나는 대야마다 가득 담긴 날고기와 채소, 밀가루 반죽을 보며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그저 순종적으로 고개를 끄덕인 뒤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구석 전기 그릴 앞에 쪼그려 앉았다. 무려 8시간에 걸친 끔찍한 고문이었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전기 그릴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를 고스란히 견뎌냈다. 펄펄 끓는 기름이 타닥타닥 튀어올라 내 손등과 손목에 벌건 물집을 만들어냈다. 나는 기계적으로 고기 반죽에 밀가루와 계란물을 묻혀 기름 끓는 팬에 올리고 뒤집고 건져냈다. 온 집안에 기름 냄새가 진동했고 그 냄새는 내 머리카락과 옷까지, 모공 하나하나에 지독하게 스며들었다. 허리는 두 동강이 날 것처럼 끊어질 듯 아팠고 두 다리는 오랜 시간 쪼그려 앉은 탓에 감각마저 사라져버렸다. 그 시간 동안 거실에서는 강도훈이 소파에 늘어지게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김순자 여사는 그 옆에 앉아 비싼 참외를 깎아 먹으며 친척과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통화 중이었다. 아이고, 우리 도훈이가 이제 번듯한 회사 대표잖아. 그렇고 말고. 며느리야 뭐 시집 올 때 해온 혼수는 볼품없었어도 그럭저럭 말은 잘 들으니 다행이지. 여자가 너무 똑똑해서 뭐해 집에서 남편 내조나 잘하면 그만이지. 그 말 한마디, 글자 하나하나가 소금물에 푹 절인 채찍이 되어 내 신경다발을 후려쳤다. 긴 나무젓가락을 쥔 손이 덜덜 떨렸다. 찰나의 순간 저 펄펄 끓는 기름통을 통째로 들어다가 거실에 있는 저 모자의 얼굴에 확 들이부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참았다. 나는 이를 꽉 깨물고 지글지글 끓어오르는 기름 속 동그랑땡을 노려보며 속으로 주문을 외웠다. 인감을 위해서, 장부를 위해서. 마침내 김순자 여사의 생일날, 나에게도 전환점이 찾아왔다. 그날 밤 강도훈은 서재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다. 나는 과일을 깎아 쟁반에 받쳐 들고 다가갔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나는 그가 목소리를 낮춘 채 평소와 달리 짜증이 잔뜩 묻어나는 투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수빈아, 내가 이번 다른 회사 회계 감사가 빡세다고 했잖아. 그 돈은 내가 다른 루트로 뺏어 줄 테니까 알았어. 하준이 영어 유치원비는 법인 카드로 긁어줄 테니까 제발 이럴 때 좀 보채지 마. 문 밖에 선 내 손은 쟁반 위에 사과 한 조각조차 흔들리지 않을 만큼 미동도 없었다. 나는 그가 전화를 끊을 때까지 숨죽여 모든 대화를 엿들었다. 그리고 문을 밀고 들어가 완벽하게 세팅된 다정한 미소를 장착했다. 여보, 과일 좀 먹고 해. 나는 서재 책상 위에 쟁반을 내려놓으며 책상 위에 어지럽게 널브러진 은행 서류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눈으로 훑었다. 요즘 회사 재무팀이 많이 바빠? 매일 이렇게 서류를 한 보따리씩 싸 들고 오네. 강도훈은 미간을 주무르며 한숨을 푹 내쉬었다. 경리부 새로운 팀장이라는 작자가 영 패급이야. 보증인 변경 서류 하나 제대로 정리를 못해서 내가 이 고생이잖아. 나는 그의 등 뒤로 다가가 아주 부드러운 손길로 그의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다. 당신이 나만 믿어준다면 그런 자잘한 심부름이나 서류 정리는 내가 좀 도와줄까? 나는 그의 뒤통수를 바라보며 어린아이를 달래듯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 최근에 재테크 수업 등록했거든. 마침 실무도 좀 배우고 싶었는데 당신 너무 피곤해 보여서 마음이 아파서 그래? 강도훈은 멈칫하더니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보았다. 수년간의 집안일로 살짝 거칠어진 내 두 손은 여전히 그의 어깨 위에 다정하게 머물러 있었다. 그의 눈빛에 일말의 망설임이 스쳤지만 이내 피로감과 나를 향한 오만한 신뢰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당신이 이런 걸 알아? 배우면 되지. 나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내가 일 처리 하나는 야무지게 하잖아. 당신도 알면서. 사흘 뒤 강도훈은 묵직한 붉은빛 원목 상자 하나를 내 손에 쥐어주었다. 그 안에는 KM바이오의 일부 재무인장과 법인 인감이 들어있었다. 당신이 우리 경리보다 꼼꼼하니까 앞으로 은행 왔다 갔다 하는 귀찮은 일들은 당신이 수고 좀 해줘. 그는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나는 두 손으로 그 나무 상자를 받아 들었다. 상자 모서리는 칠이 벗겨져 있었고 오래된 인주 냄새가 훅 끼쳐왔다. 그 순간 나는 고개를 숙였고
내 눈 밑바닥에는 나조차도 섬뜩할 만큼 서늘한 광기가 스쳐 지나갔다. 마침내 자물쇠의 열쇠가 꽂혔다. 7년, 꼬박 7년이었다. 그 7년 동안 나는 정신이 분열된 유령처럼 살았다. 낮에는 하얀색 SUV를 몰며 아이를 등하원시키고 부녀회 모임에서는 우아하고 기품 넘치는 강 대표 사모님으로 행세했다. 시후에 초등학교 학부모 총회에 참석하고 다른 엄마들과 최고급 카페에 앉아 어느 학원 강사진이 더 훌륭한지 토론했다. 그들의 눈에 나는 완벽한 인생의 승리자였다. 하지만 은행 업무를 보러 갈 때마다 내 손바닥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다는 사실은 오직 나만이 알았다. 나는 인감을 대리 관리한다는 이점을 10분 활용해 댐을 갉아먹는 흰개미 떼처럼 강도훈의 자산 성벽을 조금씩 무너뜨려 갔다. 첫 번째 단계로 나는 KM바이오의 재무 구조를 샅샅이 파악했다. 그리고 아주 은밀하게 숨겨진 장부 하나를 찾아냈다. 매월 15일 회사에서 시장 조사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특정 개인 계좌에 350만 원이 고정적으로 송금되고 있었다. 그 계좌의 예금주 이름은 오수빈. 나는 그 모든 이체 내역서를 복사했다. 수원의 그 고급 주상복합 전세 보증금의 출처도 알아냈다. 무려 6억 원 강도훈의 개인 계좌에서 3번에 걸쳐 오수빈에게 이체된 돈이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오하준의 어린이 보험료와 영어 유치원 학비가 전부 강도훈의 회사법인 카드로 결제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영수증 1장, 거래 내역서 1줄까지 모두 내 손을 거쳐 꼼꼼하게 분류되고 스캔되었다. 두 번째 단계, 나는 지독하게 위험한 부채 떠넘기기 게임을 시작했다. 강도훈이 내게 대리 서명을 맡긴 각종 위임장을 이용해 알짜배기 부동산들의 대출 담보인을 KM바이오 법인에서 강도훈 개인으로 몰래 변경했다. 그는 나를 너무 믿었거나 아니면 너무 오만했다. 그 두꺼운 은행 대출 서류들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그저 내가 내미는 곳에 펜을 휘갈겼을 뿐이니까. 세 번째 단계. 이것은 내게 가장 역겨운 일이었지만 동시에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일이었다. 나는 차명 계좌를 하나 만들어 자동 이체를 설정했다. 매월 5일 오수빈의 은행 계좌로 50만 원이 입금되도록. 송금 메모란에는 딱 5글자만 입력했다. 교육 지원금. 처음 이체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 나는 서재 컴퓨터 모니터에 뜬 송금 완료 메시지를 보며 입을 틀어막고 화장실로 달려가 미친 듯이 구역질을 해댔다. 내 돈으로 내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를 먹여 살리다니. 만마리의 개미떼가 심장을 파먹는 것 같은 치욕스러움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 짓을 멈출 수 없었다. 훗날 법정에서 이 기록이 가장 치명적인 일격이 될 것이라고 한 변호사가 단언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증거 자료는 내 스마트폰 속 암호가 걸린 비밀 폴더에 차곡차곡 쌓여갔다. 폴더의 이름은 리셋. 그 안에는 연월일 순으로 수백 장의 사진, 녹음 파일, 은행 거래 내역서, 그리고 민간 조사원의 미행 보고서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렬되어 있었다. 매일 깊은 밤, 안방의 킹사이즈 침대에서 강도훈이 규칙적인 코골이 소리를 낼 때면 나는 거실의 차가운 마룻바닥에 앉아 이 폴더를 열었다. 액정의 푸르스름한 불빛이 무표정한 내 얼굴을 비췄다. 나는 그 증거들을 수십 번, 수백 번 곱씹으며 내 마음속에 벼리고 있는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세웠다. 7년째 되던 해봄, 서울의 벚꽃은 유난히도 흐드러지게 피어났다. 화요일 오전이었다. 시우를 막 초등학교에 데려다주고 났을 때 조수석에 던져둔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는 조사원의 번호가 떠 있었다. 나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윤 사모님, 조사원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흥분감이 서려 있었다. 오수빈이 오늘 아침 수원에 있는 모 초등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오하준이 만 7세가 되어 입학수속을 밟으러 간 모양입니다. 나는 운전대를 쥔 손에 꽉 힘을 주었다. 가죽 스티어링 휠 커버가 찌그러질 정도였다. 주민등록등본이랑 서류는 다 제출했답니까?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예, 제출했습니다. 행정실 직원을 매수해서 확인해봤죠. 가족관계 증명서에 오하준의 붙일라는 여전히 공란이더군요.
오수빈 쪽에서 아직 친부인지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잔금은 오늘 오후에 계좌로 넣어드리죠. 나는 전화를 끊고 차 창문을 내렸다. 초봄의 매서운 바람이 차 안으로 밀려 들어와 머리카락을 마구 헝클어뜨렸다.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 잎들을 바라보며 나는 폐부 깊은 곳에 고여있던 탁한 숨을 길게 토해냈다. 7년이다. 오하준, 그 음습한 그늘에 숨어있던 사생아가 드디어 세상의 빛을 보는 순간이었다.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서는 거주지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부칠란이 텅 빈 가족관계 증명서를 낸 그 아이는 학교에서 한부모 가정 혹은 사생아라는 꼬리표를 달게 될 것이다. 오수빈 같은 여자가 자기 아들이 그런 수모를 겪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을 것이다. 나 역시 바로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다는 것을. 나는 스마트폰을 들어 한지원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통화가 연결됐다. 한 변호사님, 나는 룸미러에 비친 핏발이 섰지만 비정상적으로 번뜩이는 내 두 눈을 응시하며 또박또박 내뱉었다. 이제 시작하시죠. 사흘 뒤 나는 몸에 딱 떨어지는 세련된 검은색 트렌치코트를 입고 5cm 굽의 하이힐을 신은 채 홀로 수원가정법원 정문을 밟았다. 법원 로비는 오가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공기 중에는 오래된 종이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인 억눌린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나는 소장 접수 창구로 다가가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직원에게 내밀었다. 소장 접수하러 왔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넘겨 사건명을 확인하더니 의아한 눈빛으로 나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였다. 합법적인 배우자로서 나는 내 남편과 혼외자 사이의 혈연 관계를 법적으로 확인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었다. 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순간 강도훈은 강제로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더욱 끔찍한 사실은 이 소송 기록이 강도훈의 법정 문서에 지울 수 없는 주홍 글씨로 영원히 남게 된다는 점이다. 은행에 추가 대출을 끌어와야 하고 심지어 회사 상장까지 준비 중인 대표이사에게 있어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타격을 넘어 기업의 신용 자체에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았다. 직원이 접수인을 찍는 순간 둔탁한 쾅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내 귀에는 그 소리가 천상의 선율처럼 아름답게 들렸다. 같은 시각 분당구 KM 바이오 본사. 나중에 강도훈의 비서를 통해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그곳에서는 아주 드라마틱한 촌극이 벌어지고 있었다. 당시 강도훈은 꼭층에 있는 전면 유리 회의실에서 6명의 부서장들을 모아놓고 하반기 예산 편성을 위한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그는 타원형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아 레이저 포인터를 쥔 채 프로젝터 스크린에 띄워진 매출 성장 곡선을 가리키며 의기양양하게 열변을 토하던 중이었다. 그때 회의실 유리문에서 노크 소리가 울렸다. 비서가 사색이 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수원가정법원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힌 두꺼운 누런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대표님, 법원에서 등기가 왔는데요. 우체부 말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수령하셔야 한답니다. 강도훈은 미간을 찌푸리며 불쾌한 기색으로 레이저 포인터를 내려놓았다. 그는 회사 법무팀에서 처리 중인 흔한 계약 분쟁 서류쯤으로 치부하고는 봉투를 낚아채듯 건네받아 6명의 임원진이 보는 앞에서 아주 신경질적으로 봉투 입구를 뜯어냈다. 그는 그 안에 든 소 한 장을 끄집어냈다. 비서의 말에 따르면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통째로 얼어붙는 것 같았다고 한다. 강도훈의 얼굴은 붉은 빛에서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해버렸다. 그의 두 눈은 소 한 장에 박힌 굵은 고딕체 글씨에 징그러울 정도로 들러붙어 있었다. 원고 윤서연, 피고 강도훈, 사건명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그의 손이 통제력을 잃고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소 한 장 종이가 그의 소나귀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회의실 안에서 소름 끼치도록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6명의 부서장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필 뿐 감히 입을 떼는 이가 없었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도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그 반동으로 뒤에 있던 최고급 가죽 의자가 그대로 나동그라졌다. 의자가 카페트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파열음을 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회의실 밖으로 뛰쳐나갔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소 한 장 따위는 주워 담을 새도 없이. 그는 복도의 통유리창 앞에 서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내 번호를 눌렀다. 1번, 2번, 3번. 바로 그 시각, 나는 법원 맞은편 카페에 앉아 얼음이 가득 담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앞에 두고 있었다. 스마트폰 액정 위로 끊임없이 깜빡이는 남편이라는 두 글자를 보며 나는 조용히 숫자를 세었다. 10번, 15번, 17번. 나는 차가운 커피잔을 들어 크게 한 모금 들이켰다. 얼음장 같은 액체가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흘러내려가며 지난 7년간의 초조함과 역겨움을 말끔히 씻어내 주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전원 버튼을 꾹 눌렀다. 액정 화면이 새까맣게 꺼졌다. 그날 오후 3시, 검은색 벤츠 승용차 한 대가 미친 소처럼 분당의 최고급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돌진해 들어왔다. 타이어가 바닥에 마찰하며 끼익하는 날카로운 비명을 질러댔다. 강도훈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새도 없이 비상계단을 단숨에 뛰어올라 3층으로 향했다. 그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가락으로 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렀다. 띠띠띠, 철컥.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다. 서연아. 윤서연. 그는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다. 그의 목소리에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극도의 공포와 갈라짐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죽음 같은 적막뿐이었다. 아파트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던 아내의 뒷모습도, 거실에서 시우가 만화 영화를 보던 소리도 없었다. 허공에는 공기청정기가 돌아가는 미세한 소음만이 떠돌고 있었다. 강도훈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거실로 들어섰다. 오후의 햇살이 거대한 통유리창을 통과해 이탈리아산 최고급 화이트 가죽 소파 위로 남김없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리고 거실 테이블 정중앙에 놓인 아주 노골적이고 눈에 띄는 물건 하나를 비추었다. 그것은 두툼한 누런 서류 봉투였다. 겉면에는 내가 평소 쓰던 단정한 글씨체로 또박또박 세 글자가 적혀 있었다. 도훈에게. 강도훈의 목젖이 힘겹게 한번 출렁였다. 그는 양다리에 납덩이라도 매단 것처럼 무거운 걸음을 떼어 천천히 다가갔다. 손을 뻗어 그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투는 밀봉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그 안에 든 내용물을 유리 테이블 위로 왈칵 쏟아냈다. 제일 위로 쏟아진 것은 좋기 100장은 되어 보이는 사진들이었다. 7년 전 그 초록색 공룡 슬리퍼가 놓여있던 현관 신발장 사진부터 오수빈이 아이를 안고 수원 어느 소아과를 나서는 파파라치 컷, 그리고 바로 지난달 그가 오수빈과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다정하게 저녁 식사를 하던 CCTV 캡처 화면까지. 모든 사진의 오른쪽 아래에는 정확한 시간과 장소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 다음은 두툼한 은행 거래 내역서 다발이었다. 붉은색 형광펜으로 지독하게 눈에 띄게 동그라미 쳐진 부분들이 있었다. 매월 15일마다 송금된 350만 원짜리 컨설팅 비용 내역, 그리고 6억 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 이체 기록이었다. 마지막은 KM바이오 법인 카드의 결제 명세서였다. 오하준의 보험료, 영어 유치원 학비, 심지어 백화점에서 사준 장난감 값까지 단 한 건도 빠짐없이 낱낱이 표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산더미처럼 쏟아진 이 끔찍한 철칙들 맨 밑바닥에는 이미 깔끔하게 타이핑된 서류 한 장이 무겁게 짓눌려 있었다.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재산 분할란에는 내가 검은색 펜으로 아주 또렷하게 요구사항을 적어두었다. 첫째, 혼인 후 공동 재산의 70%. 둘째, KM바이오 회사 지분의 30%. 이혼 서류의 맨 아래쪽에는 노란색 포스트잇이 한 장 붙어 있었다. 거기에는 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글씨체는 흔들림 없이 차분했고 종이를 뚫을 듯 힘이 들어가 있었다. 7년이면 충분히 길었잖아. 강도훈은 카페트 위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자신의 머리칼을 쥐어뜯었다.
그의 목구멍에서는 마치 사냥꾼의 덫에 걸려 죽어가는 들짐승의 절망적인 포효 같은 소리가 터져나왔다. 바로 그 시각, 나는 가벼운 여행용 캐리어 하나만 든 채 7년 동안 나를 가두었던 그 화려한 감옥을 빠져나오고 있었다. 아파트 1층 화단 옆에 서서 등 뒤로 육중한 공동 현관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쾅! 도어록의 기계 톱니바퀴가 맞물리며 삐빅하는 경쾌한 기계음을 냈다. 나는 오른손을 들어 올려 검지를 허공에 멈췄다. 가을바람이 훅 불어와 바닥에 뒹굴던 누런 낙엽 몇 장을 말아 올리며 내 값비싼 구두코를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약지에 끼워진 이제는 잔기스가 제법 난 플래티넘 결혼 반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천천히 반대쪽 코트 주머니로 손을 집어넣었다. 주머니 밑바닥에서 차가운 금속 장식이 만져졌다. 검은색 벨벳 파우치였다. 엄지손가락으로 약지에 낀 플래티넘 반지의 가장자리를 꾹 밀어냈다. 7년 동안 이 반지는 마치 내 살점의 일부처럼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 반지 안쪽에는 나와 강도훈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한때는 그것이 심장에 새긴 맹세라고 믿었지만 지금은 그저 치욕스러운 낙인일 뿐이었다. 힘을 주어 반지를 빼내자 마찰 때문에 손가락 관절에 찌릿한 통증이 번졌다. 반지가 빠져나간 순간 약지 안쪽에는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파인 자국이 드러났다. 머릿속으로 7년 전 청담동 최고급 예물숍에서의 장면이 통제할 수 없이 스쳐 지나갔다. 빳빳한 턱시도를 입은 강도훈은 내 손가락에 이 반지를 조심스럽게 끼워주었다. 머리 위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다이아몬드에 부딪혀 눈이 멀 것 같은 광채를 뿜어냈다. 그는 직원이 보는 앞에서 내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눈시울을 붉힌 채 말했다. 서연아, 내가 평생 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하지만 지금 나는 고개를 숙여 내 손등을 내려다보았다. 거기에는 작년 추석 대구 시댁에서 김순자 여사의 입맛에 맞는 동그랑땡을 붙여내려다 펄펄 끓는 기름에 대어 생긴 검붉은 흉터 몇 개가 여전히 남아있었다. 나는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아직 내 체온이 남아있는 그 플래티넘 반지를 벨벳 파우치 안에 툭 던져 넣었다. 파우치의 끈을 꽉 조인 뒤 길가에 있는 일반 쓰레기통에 미련 없이 쳐넣었다. 쇳덩이가 플라스틱 쓰레기통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를 냈다. 낙엽을 싣고 매서운 가을바람이 한바탕 휘몰아쳤다. 나는 입고 있던 검은색 트렌치코트 깃을 단단히 여미고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한지원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리기가 무섭게 전화가 연결되었다. 한 변호사님, 나는 저 멀리 잿빛으로 물든 하늘을 평온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남편이 서류들을 다 확인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들은 변호사님께 맡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사냥꾼 특유의 냉혹함이 서려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쪽 가압류 집행관은 이미 출발했습니다. 윤 사모님, 오늘은 집에 가셔서 푹 주무십시오. 내일부터는 아주 재밌는 구경거리가 펼쳐질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갓길에 세워둔 택시를 향해 걸어갔다. 차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차가운 유리창에 머리를 기대고 7년 동안 명치끝에 맺혀있던 탁한 숨을 길게 토해냈다. 다음 날 오전, 나는 서울 강남구의 인적 드문 레지던스 호텔 스위트룸에 앉아 있었다. 눈앞의 유리 테이블 위에는 얼음이 가득 담긴 탄산수 한 잔이 놓여 있었다. 스마트폰 액정이 밝아지더니 조사원이 보낸 3분짜리 동영상 파일이 도착했다.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동영상의 구도는 수원 주상복합 아파트 12층 비상계단 문틈에서 몰래 촬영된 것이었다. 화면 속 강도훈은 어제 입었던 그 구겨진 정장 차림 그대로였다. 넥타이는 엉망으로 풀어 헤쳐져 있었고 그 낯익은 현관문 앞에 서 있었다. 머리카락은 미친 사람처럼 헝클어져 있었고 평소에 피부과를 다니며 관리하던 얼굴에는 푸르스름한 수염 자국이 흉하게 돋아나 있었다. 그는 도어록 비밀번호를 미친 듯이 눌러댔다. 하지만 문에서는 삐빅, 비밀번호 오류입니다 하는 날카로운 경고음만 울려 퍼질 뿐이었다. 그는 주먹으로 철문을 쾅쾅 내리치기 시작했고 최고급 수제화로 싸구려 복도 타일 바닥을 신경질적으로 걷어찼다. 하지만 그 굳게 닫힌 문 뒤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다. 카메라 앵글이 천천히 줌인되더니 현관문 정중앙에 붙어있는 아주 노골적이고 시뻘건 직사각형 스티커에 초점을 맞췄다. 대한민국 법원에서 발부한 압류 딱지였다. 거기에는 굵은 검은색 글씨로 부동산 가압류 집행이라고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바로 어제 오후 한 변호사는 내가 제기한 친생자 확인 소송과 이혼 소송을 근거로 강도훈 명의로 된 모든 은닉 자산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했다. 이 집은 비록 오수빈의 이름으로 계약된 전셋집이었지만 우리는 그 6억 원의 보증금이 전액 강도훈의 개인 계좌에서 흘러 들어갔다는 철통 같은 증거를 제출했다. 법원의 움직임은 예상보다 훨씬 빨랐다. 저 붉은 압류 딱지가 붙는 순간 그 6억 원은 완벽하게 동결되었음을 의미했다. 오수빈은 단 한 푼도 건져갈 수 없었다. 동영상 속 강도훈은 마침내 그 붉은 스티커에 적힌 글자를 똑똑히 읽어냈다. 문을 내리치던 그의 주먹이 허공에서 굳어버렸다. 그는 마치 척추뼈가 통째로 뽑혀나간 사람처럼 차가운 철문에 기대어 바닥으로 스르르 미끄러져 주저앉았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고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이기 시작했다. 곧이어 조사원의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다. 윤 사모님, 그 여자 어제 오후에 법원 집행관들 들이닥치는 거 보고 기겁을 해서는 밤도 안 새우고 짐 싸서 도망쳤습니다. 행선지를 추적해보니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친언니 명의의 반지하 단칸방으로 애 데리고 기어 들어갔더군요. 햇빛 한 줌 안 들어오고 문만 열면 하수구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런 곳입니다. 나는 얼음 띄운 탄산수 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다. 차가운 액체가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쏟아져 내리며 온몸이 전율할 정도의 쾌감을 선사했다. 오수빈, 내 알량한 젊음을 팔아 강남 사모님 티켓을 거머쥐었다고 착각했겠지만 그건 그저 내 남편이 회사 돈을 훔쳐다 지어준 모래성에 불과했어. 이제 바람이 불었으니 넌 원래 내가 있던 시궁창으로 굴러떨어질 수밖에.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48시간 뒤 진짜 허리케인이 들이닥쳤다. 나는 한 변호사의 넓고 환한 사무실에 앉아 그녀가 내미는 대한민국 국세청의 붉은 직인이 찍힌 서류 복사본 다발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윤 사모님, 사모님이 만드신 그 장부들은 가히 예술 작품 수준이더군요. 한 변호사는 블랙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숨기지 못하는 찬탄의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강도훈이 법인 카드로 개인 생활비를 유용하고 허위 컨설팅 비용을 청구해 회사 자산을 빼돌린 완벽한 증거 사슬을 국세청 특별세무조사팀과 한일은행 리스크관리부에 각각 넘겼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여 그 서류들을 응시했다. 종이에 날은 베일 듯이 예리했다. 오늘 아침 8시부로 국세청 특별세무조사팀이 KM바이오 본사에 들이닥쳤습니다. 한 변호사는 다음 페이지를 넘기며 마치 화창한 봄날의 날씨를 이야기하듯 경쾌하게 말했다. 동시에 한일은행 측에서도 회사의 모든 여신 한도를 긴급 동결시켰고요. 대출 돌려막기로 현금 흐름을 유지하던 의료기기 회사 입장에서 자금줄이 막히는 건 그야말로 한순간이죠. 강도훈 대표는 당장 이번 달 직원들 월급 줄 돈도 씨가 말랐을 겁니다. 바로 그때 테이블 위에 올려둔 내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액정 화면에는 강도훈의 이름이 쉴 새 없이 번쩍거렸다. 이틀 동안 그가 걸어온 237번째 전화였다. 나는 그 깜빡이는 이름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그 호화로운 대표이사 집무실에 앉아 거래처와 협력사, 그리고 은행에 빗발치는 독촉 전화에 혼이 빠져나간 그의 몰골을 상상했다. 그는 필시 책상 위에 놓인 우리 세 식구가 하와이에서 환하게 웃으며 찍은 가족사진을 바라보며 뼛속까지 스며드는 공포를 느끼고 있을 것이다. 매일 밤 자신에게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 바치던 그 온순한 아내가 제 손으로 자신의 상업제국을 단두대 위로 올려보냈다는 사실을 마침내 깨달았을 테니까. 나는 집게 손가락을 뻗어 아주 느릿느릿 수신 거절 버튼을 누르고는 스마트폰을 뒤집어 테이블 위에 엎어두었다. 그런데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로펌을 나서려던 찰나 한 변호사의 비서가 다급한 얼굴로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윤 사모님, 방금 사모님 친정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시어머니 되시는 김순자 여사님께서 사람들을 이끌고 친정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내 동공이 순간적으로 수축했다. 손끝이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대구에서 서울까지 KTX로 꼬박 2시간이 걸린다. 김순자 여사는 필시 금쪽 같은 아들의 SOS 전화를 받고 밤기차를 타고 뛰어 올라온 것이 분명했다. 내가 차를 몰아 부모님이 사시는 낡은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멀리서부터 경비실 초소 주변으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있는 것이 보였다. 초겨울에 매서운 칼바람이 마른 낙엽을 바닥에서 뒹굴게 했다. 나는 차 문을 박차고 나가 하이힐을 신고 또각또각 그 무리를 향해 걸어갔다. 인파의 한가운데 김순자 여사가 검붉은색 코트를 입고 서 있었다. 급하게 올라오느라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내 어머니의 코앞에 삿대질을 해대며 고래고래 쌍욕을 퍼붓고 있었다. 허공으로 튀는 침방울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선명하게 보일 정도였다. 딸년 교육을 대체 어떻게 시킨 거야? 이 독사 같은 년이 우리 도훈이 회사를 아주 박살을 내놓으려고 작정을 했어. 우리 강씨 집안을 풍비박산 낼 셈이냐고. 주변에 모여든 이웃 주민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경멸 어린 시선과 쑥덕거리는 소리가 숨막히는 그물처럼 조여왔다. 내 어머니는 그 자리에 서서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계셨지만 평생을 점잖게 살아오신 탓에 차마 입 밖으로 상스러운 욕 한마디 뱉지 못하고 계셨다. 나는 사람들을 거칠게 밀치고 들어가 내 어머니 앞을 막아섰다. 김순자 여사는 나를 발견한 순간 두 눈에 짐승 같은 살기를 번뜩였다. 그녀는 미친 듯이 달려들어 내 트렌치코트 멱살을 두 손으로 꽉 틀어쥐었다. 평생 농사일로 단련된 그녀의 소나기 힘은 끔찍할 정도로 셌다. 손톱이 옷감을 뚫고 내 쇄골을 파고들 지경이었다. 이 미친년아, 그녀는 주름진 얼굴을 흉측하게 일그러뜨리며 히스테릭한 비명을 질러댔다. 그 애새끼는 도훈이가 밖에서 어쩌다 실수로 만든 핏줄일 뿐이야. 남자가 밖에서 바람 좀 피운 게 뭐 그리 대수라고. 내년이 어떻게 남편 회사를 통째로 날려먹을 만큼 독하게 굴 수가 있어. 당장 법원 달려가서 소송 취하 못해. 나는 반항하지 않았다. 그녀가 내 멱살을 쥐고 흔들게 내버려 둔 채 실크 블라우스의 목선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감각을 고스란히 느꼈다.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싸구려 헤어스프레이 냄새와 장거리 기차 객실 특유의 찌든 땀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그 여자를 얼음장 같은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장장 7년 동안 추석 명절마다 나를 부엌 바닥에 쪼그려 앉혀놓았던 바로 그 노인네를. 그러고 나서 나는 아주 천천히 반보 뒤로 물러서며 내 큰 키를 이용해 그녀를 오만하게 내려다보았다. 코트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화면의 빨간색 녹음 버튼을 꾹 눌렀다. 액정의 푸르스름한 불빛이 내 무표정한 얼굴을 비췄다. 어머니 위 내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듣는 이의 머리털이 뼛속까지 쭈뼛해질 만큼 서늘한 냉기가 뚝뚝 떨어졌다. 말씀 조심하십시오. 주변에 웅성거리던 소리가 일순간 찬물 끼얹은 듯 사라졌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어쩌다 한 실수라고 하셨습니까? 장장 7년입니다. 그 사생아 새끼, 벌써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됐더군요에 나는 그녀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글자 하나하나를 씹어뱉듯 말했다. 어머니, 방금 하신 그 말씀, 애초에 그 아이의 존재를 알고 계셨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김순자 여사의 몸이 굳어버렸다. 내 멱살을 쥐고 있던 소나귀의 힘이 살짝 풀리며 그녀의 탁한 눈동자에 당혹감이 스쳤다. 만약 그 사실을 진작부터 알고 계셨으면서도 며느리인 저를 철저히 기만하고 아들놈과 한통속으로 7년을 속여 넘기신 거라면? 그러면서도 제가 친정에서 가져온 혼수 비용으로 사다 바친 툭불 한우를 입에 쳐넣고 제가 뼈 빠지게 차려낸 제사상을 그토록 뻔뻔하게 받아 드셨던 거라면 나는 코웃음을 치며 입꼬리를 비릿하게 끌어올렸다. 어머니, 법적으로 어머니는 부부 공동재산 은닉의 명백한 공범이 되십니다. 이 녹음 파일, 나는 손에 든 스마트폰을 가볍게 흔들어 보였다. 붉은색 타이머 숫자가 1초씩 올라가고 있었다. 제가 단 1초도 편집하지 않고 판사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만약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회사 자금이 어머니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이라도 발견된다면 어머니 그 연세에 남은 여생은 차가운 구치소 바닥에서 보내셔야 할 겁니다. 김순자 여사의 두 손이 마침내 허공에서 툭 떨어졌다. 그녀의 입술이 경련하듯 파르르 떨렸고 목구멍에서는 꺽꺽거리는 기괴한 소리만 맴돌 뿐 온전한 단어조차 뱉어내지 못했다. 그녀의 탁하고 늙은 두 눈동자에 비로소 진짜 공포가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구겨진 코트깃을 역겹다는 듯이 탁탁 털어내고는 어머니의 팔짱을 끼고 돌아섰다. 경악과 경외감이 뒤섞인 사람들의 시선을 등 뒤로 한 채 나는 당당하게 아파트 단지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3개월 뒤 수원가정법원. 법정 안의 공기는 숨통을 조일 듯 무겁고 탁했다. 원목으로 짠 긴 의자에서는 오래된 왁스 냄새가 풍겨왔다. 피고석에 앉은 강도훈은 고작 석 달 만에 좋기 10년은 늙어버린 듯했다. 왁스로 단정하게 넘기던 머리카락은 잿빛으로 변해 듬성듬성 빠져 있었고 그의 탄탄한 체격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던 최고급 맞춤 정장은 이제 앙상한 옷걸이에 걸쳐놓은 것처럼 헐렁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깊게 파여 있었고 온몸에서는 죽음을 목전에 둔 들짐승의 처참한 패배감이 진동했다. 재판은 이미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강도훈 측 변호인인 금태 안경을 쓴 중년 남성이 서류 한 장을 쥐고 재판장을 향해 핏대를 세우며 변론하고 있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 윤서연 씨는 지난 수년간 제 의뢰인인 강도훈 씨의 명백한 동의 없이 회사법인 인감과 개인 인감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알짜 부동산의 대출 담보인을 강도훈 씨 개인으로 몰래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심각한 권한 남용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사문서위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떠넘겨진 채무는 결단코 부부 공동의 채무로 인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강도훈이 고개를 번쩍 치켜들고 나를 노려보았다. 두 눈에는 광기 어린 증오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내 숨통을 끊을 치명적인 약점을 잡았다고 확신하는 듯했다. 나는 원고석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단정히 포갠 채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한 변호사가 여유로운 태도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하이힐 소리를 내며 재판장 앞 서기석으로 다가가 가장자리가 누렇게 바랜 낡은 서류 한 장을 제출했다. 재판장님, 이 증거 자료를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5년 전 피고 강도훈 씨가 직접 자필로 서명하고 개인 인감을 날인한 인감대리 위임장입니다. 순간 법정 안의 공기가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다. 한 변호사는 획 돌아서서 피고석의 강도훈을 향해 낭낭하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 위임장의 제2조 항목에는 아주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 운영 및 개인 명의 자산과 관련된 일체의 은행, 세무, 법무 업무를 아내 윤서연에게 대리 위임한다. 그리고 위임 기한은 장기 유효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강도훈을 바라보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의 동공이 찢어질 듯 확장되었다. 5년 전 그날 오후 그는 골프장 VIP 라운지에서 고위직 공무원들과 후반호를 돌러나가야 한다며 안달이 나 있었다. 나는 두툼한 은행 서류 뭉치를 들고 그를 찾아갔다. 그는 서류 내용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맨 뒷장 서명란에 펜을 휘갈겼다. 그는 나의 순종에 너무나도 길들여져 있었다. 집에서 미역국이나 끓일 줄 아는 아내 따위를 경계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그는 뼛속까지 오만했다. 강도훈의 변호사는 사색이 된 얼굴로 그 복사본을 받아 들었다. 단 1초 훑어보더니 그는 절망적으로 눈을 질끈 감았다. 고개를 돌려 강도훈을 향해 참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강도훈의 어깨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진흙탕에 처박힌 쓰레기처럼 의자 위로 속절없이 허물어졌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원고석으로 돌아온 한 변호사는 두툼한 은행 거래 내역서를 집어들었다. 내가 7년 동안 갈고 닦은 가장 잔혹하고 악랄한 치명타였다. 재판장님, 저희는 재산 분할 외에도 피고에게 법정 최고 한도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한 변호사의 목소리가 돌연 깊은 슬픔에 잠긴 듯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거래 내역서를 재판장을 향해 펼쳐 보였다.
지난 3년 동안 원고 윤서연 씨의 개인 계좌에서는 매달 한 번도 빠짐없이 노수빈이라는 이름의 계좌로 50만 원씩 송금되었습니다. 송금 메모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교육지원금. 재판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손에 쥔 자료를 넘겨보기 시작했다. 한 변호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 같은 처절한 목소리로 변론을 이어갔다. 원고는 남편의 끔찍한 외도 사실과 그 사이에 사생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아직 어린 아들에게서 아버지를 빼앗지 않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침묵을 택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녀는 친정에서 가져온 혼수 비용에서 매달 생활비를 쪼개어 자신을 배신한 남편을 대신해 그 그늘 속 사생아의 양육비까지 챙겨주었던 것입니다. 법정 전체에서 흡 하는 경악 어린 숨소리가 터져나왔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 몇 명은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글썽이기까지 했다. 재판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한 변호사의 피를 토하는 듯한 목소리가 법정에 쩌렁쩌렁 울렸다. 한 명의 아내가 대체 어느 정도의 지옥을 견뎌내야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을 참아내며 제 피 같은 돈으로 제 가정을 파탄낸 상간녀의 자식을 거둬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장장 수년에 걸친 이 끔찍한 정신적 능지처참이 정령법의 가장 엄중한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단 말입니까? 나는 고개를 푹 숙였고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눈시울을 붉혔다. 눈물 한 방울이 꽉 쥔 내 두 손등 위로 정확하게 툭 떨어졌다. 하지만 내 뱃속 깊은 곳에서는 미친 듯한 환희의 폭소가 터져나오고 있었다. 재판장의 눈빛이 완벽하게 돌변했다. 강도훈을 내려다보는 그의 시선에는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혐오감과 경멸이 숨김없이 드러나 있었다. 이 돈의 출처와 용도를 증명하기 위해 법원은 증인 오수빈을 소환했다. 오수빈이 증인석으로 걸어 나왔을 때 나는 하마터면 그녀를 알아보지 못할 뻔했다. 강남 백화점을 제 집 드나들듯 하며 명품을 휘감고 다니던 그 젊고 화려했던 여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보풀이 잔뜩 일어난 싸구려 니트를 걸친 채 푸석하게 상한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불안하게 눈동자를 굴리고 있었다. 반지하 단칸방의 퀴퀴한 곰팡내가 그녀의 뼛속까지 스며든 듯했다. 원고 측 변호인 신문이 시작되었다. 재판장이 의사봉을 가볍게 두드렸다. 오수빈 씨, 한 변호사가 그녀를 꿰뚫어 볼 듯 노려보았다. 지난 3년 동안 매달 당신 통장으로 꽂힌 50만 원의 교육지원금. 당신은 그 돈을 누가 보낸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오수빈의 몸이 움찔 떨렸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려 원고석에 앉은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냈다. 재판장의 시야에 닿지 않는 아주 교묘한 각도에서 나는 입꼬리를 미세하게 끌어올렸다.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지독하게 조롱 섞인 미소였다. 오수빈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질려버렸다. 그녀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은 것이다. 지난 3년 동안 그녀가 아무런 죄책감 없이 펑펑 써댔던 그 돈이 실은 내가 그녀의 목에 직접 걸어둔 올감이었다는 사실을. 전 그녀의 목소리는 가을바람에 나뒹구는 낙엽처럼 덜덜 떨렸고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전 도훈 오빠가 보내주는 돈인 줄 알았어요. 법정 안에서 억눌린 웅성거림이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강도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오수빈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악을 썼다. 이 멍청한 년아. 내가 언제 너한테 그딴 돈을 보냈다고 그래? 정숙하십시오. 재판장이 의사봉을 쾅쾅 내리치며 벼락 같은 호통을 쳤다. 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둔탁한 의사봉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두 눈을 감았다. 그물이 마침내 완벽하게 조여졌다. 한 달 반 뒤 법원의 최종 판결문이 송달되었다. 이혼을 허가한다.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는 전적으로 피고 강도훈에게 있다. 원고 윤서연은 혼인 후 공동재산의 72%를 분할받는다.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3억 원을 지급하라. 사건 본인 강시우의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가 단독으로 가지며 피고는 자녀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라. 판결문이 떨어진 바로 그 주 KM바이오 회사는
심각한 조세 포탈 및 법인 자금 횡령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천문학적인 벌금을 두들겨 맞았다. 한일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이 즉각 강제 집행을 신청했고 회사는 정식으로 기업회생 절차, 즉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강도훈은 채권단의 만장일치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다. 그는 완벽하게 파산했다. 회사를 잃은 것은 물론이고 그의 명의로 된 모든 부동산은 산더미 같은 부채를 갚고 내게 재산 분할금을 지급하기 위해 법원 강제 경매로 넘어갔다. 나중에 한 변호사가 전해준 바에 따르면 강도훈은 수원에 머물던 호텔에서도 쫓겨나 수원역 뒷골목에 있는 월세 47만 원짜리 고시원으로 기어 들어갔다고 한다. 창문 하나 없는 싸구려 고시원 쪽방. 싱글 침대 하나와 손바닥만 한 미니 냉장고를 넣으면 발 디딜 틈조차 없는 공간이었다. 밤에 자다가 뒤척이기라도 하면 팔꿈치가 곰팡이 핀 벽에 긁히는 그런 곳. 옷 최고급 수제 양복이 아니면 입지 않고 강남의 오마카세가 아니면 입에도 대지 않던 그 콧대 높던 강 대표는 이제 매일 공용 부엌에서 고시생. 백수들과 뒤엉켜 공짜로 제공되는 김치 쪼가리와 라면을 두고 눈치 싸움을 벌이는 신세가 되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나는 시우의 초등학교 교문 앞에서 아이가 하교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초여름에 눈부신 햇살이 플라타너스 잎사귀 사이를 뚫고 차창 위로 쏟아져 내렸다. 시우가 묵직한 책가방을 맨 채 차에 올라탔다. 두 뺨이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엄마, 아이는 안전벨트를 매며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우리 아들, 왜? 나는 부드럽게 웃으며 시동을 걸었다. 시우는 잠시 입을 다물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책가방 끝만 만지작거렸다. 엄마, 아빠는 어디 갔어? 반 친구들이 그러는데 텔레비전 뉴스에서 아빠 이름 나왔다고. 아빠가 나쁜 짓 했대. 운전대를 쥐고 있던 내 손에 순간적으로 꽉 힘이 들어갔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룸미러를 통해 아들의 티 없이 맑은 눈망울을 들여다보았다. 7살 달 건 다 아는 나이였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손가락에 힘을 풀었다. 내 목소리는 잔잔한 봄 호수처럼 평온했다. 아빠는 혼자 아주 먼 곳으로 가서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깊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던 나는 운전대를 부드럽게 돌려 차를 큰 길로 합류시켰다. 아빠가 자기 잘못을 다 깨닫고 나면 그때쯤 시우를 보러 올지도 모르지? 그 아줌마랑 꼬마 동생 때문이야. 시우의 목소리는 개미 기어가는 소리만큼 작았지만 그 단어 하나하나가 내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다. 나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꽉 막힌 도로의 차들과 시야에 들어온 신호등의 붉은 불빛을 가만히 응시했다. 시우야, 내 목소리는 한치의 떨림도 없이 단호했다. 엄마가 우리 시우 지켜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시우 앞에서 다 막아줄게. 세상의 그 어떤 더러운 것들도 우리 시우 털끝 하나 못 건드리게 할 거야. 시우는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작지만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6개월 뒤 제주도 서귀포시. 바닷바람이 옅은 짠내와 싱그러운 귤꽃 향기를 품고 마당으로 불어왔다. 나는 품이 넉넉한 리넨 셔츠를 입고 한 손에 호스를 쥔 채 마당에 핀 수국에 물을 주고 있었다. 이혼 판결로 받아낸 막대한 현금으로 나는 이곳에 마당이 딸린 2층짜리 단독주택을 샀다. 1층은 아기자기한 게스트하우스로 개조하여 일본이나 동남아에서 온 배낭 여행객들만 조촐하게 받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고 늦은 밤 도어록 열리는 소리에 신경을 곤두세울 필요도 없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귓가에 맴도는 것은 오직 평화로운 파도 소리뿐이었다. 나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현관으로 걸어갔다. 벽에는 앤티크한 황동 거울이 걸려 있었다. 거울 모서리에는 노란색 포스트잇이 한 장 붙어 있었다. 거기에는 검은색 네임펜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도 수고했어. 그것은 매일 아침 집을 나서기 전 내가 나 자신에게 건네는 위로였다. 어느 겨울 해질녘 나는 시우를 차에 태우고 해운대로 향했다. 제주도에도 바다는 지천으로 널려 있지만 시우가 굳이 부산의 광안대교를 보고 싶다고 조르는 통에 온 길이었다. 우리는 모래사장을 나란히 걸었다. 두툼한 패딩을 껴입은 시우는
사람을 무서워하지도 않는 갈매기 떼를 쫓아다니며 까르르 웃어댔다. 나는 방파제 위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뼛속까지 시린 겨울 바닷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미친 듯이 헝클어 놓았지만 나는 내 인생 그 어느 때보다 완벽한 자유를 느끼고 있었다. 그때 코트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진동했다. 꺼내어 액정을 확인해보니 이름이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였다. 발신지 정보에는 경기도 수원이라고 떠 있었다. 나는 그 번호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어둑어둑해지는 땅거미 속에서 액정 불빛이 유난히 눈을 찔렀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누르고 스마트폰을 귀에 가져다 댔다. 수화기 너머로는 짐승 같은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다. 배경음으로는 기차역의 시끄러운 안내 방송과 자동차 경적 소리가 희미하게 섞여 들려왔다. 꼬박 10초간의 기괴한 침묵이 흘렀다. 서연아. 누구의 목소리인지조차 분간하기 힘들 만큼 잔뜩 쉰, 바닥을 긁는 듯한 저음이 흘러나왔다. 끝없는 피로와 뼈저린 후회, 그리고 구역질이 치밀어 오를 만큼 역겨운 미련이 덕지덕지 묻어나는 목소리. 나는 방파제 위에 서서 아득히 먼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하늘 끝에 걸린 저녁놀은 마치 시뻘겋게 타오르는 숯불처럼 짙은 주황빛으로 타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딱 3초를 기다렸다. 통화 끝. 나는 스마트폰 마이크에 대고 먼지 한 톨 내려앉지 않은 지독하게 서늘한 목소리로 짧게 내뱉었다. 그러고는 엄지손가락에 힘을 주어 붉은색 종료 버튼을 꾹 눌렀다. 망설임 없이 그 번호를 차단 목록에 쳐넣었다. 나는 스마트폰을 다시 코트 주머니에 찔러 넣고 두 손을 모아 입가에 댄 채 모래사장 위를 뛰어다니는 작은 뒷모습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강시우. 그만 뛰어. 가자.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자. 시우가 뒤를 돌아보았다. 찬바람에 두 뺨이 새빨갛게 얼어 있었다. 아이는 환호성을 지르며 모래를 박차고 내게 달려와 얼음장같이 차가운 내 손을 덥석 잡았다. 아이의 작은 손바닥은 터질 듯이 따뜻했다. 파도가 끊임없이 방파제를 때리며 모래사장 위에 남겨진 발자국들을 말끔히 씻어내고 있었다. 나는 내 아들의 손을 꼭 쥔 채 그 장엄하고 눈부신 저녁로를 마주하며 따뜻한 노란빛 조명이 켜진 우리의 집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다. 장장 7년이라는 지옥 같은 시간을 뚫고 나온 나의 인생은 이제 마침내 온전히 나만의 것이 되었다.